검색의 왕국인데 생성형 AI 왕국으로 못 간 거예요. 벤츠가 전격적으로 자동차에 챗GPT를 넣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의 그 IT 과학기술 기업에서 해고된 인원이 20만 명. 지금 사실 우리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그다음에 트렌드를 알고 싶을 때는 구글 트렌드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이 챗GPT를 활용해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네네. 약간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앱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네. 앱 중에서 오픈 AI가 만들어서 등장시킨 앱이 있어요. 그 앱이 데이터 어널리스트라는 앱이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찾아도 되고 누르면 바로 오픈 AI에서 만든 앱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딱 누르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엑셀 매크로를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엑셀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싶다. 그리고 또는 그 지금까지 주가 트렌드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좀 과학적인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엑셀 데이터를 막 주무르기가 힘들잖아요. 네. 아주 이거를 초간단 비법입니다. 바로 데이터 어널리스트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번 데이터 어널리스트 앱을 켠다. 네. 2번 엑셀 데이터를 올린다. 3번 질문한다. 4번 결과를 본다. 네. 5번 보고서를 써달라고 한다. 그럼 끝입니다. 아, 그래요. 매크로를 전혀 몰라도 돼. 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엑셀 데이터 복잡한 걸 올리잖아요. 그럼 딱 올리는 순간 얘가 엑셀을 보고 아, 가로열은 뭐고 세로열은 뭐고 이걸 전부 데이터를 딱 봅니다. 네. 본 다음에 자, 이 중에서 매출액 10% 이상 오른 제품 항목만 찾아줘. 그럼 많은 제품에서 우리가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거를 곧바로 파이썬 언어라 하면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그걸로 프로그램을 짜요, 지가. 순식간에. 네. 딱 짠 다음에 그걸 돌려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들 연구 논문 쓸 때 데이터 처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는 엑셀 매크로 안 씁니다. 여기다 올리고요. 또 책에도 제가 넣어놨지만 MIT에서도 대학원생들 석사 박사 하는 친구들한테 이걸로 써 그래가지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훈련 한 번만 해보시면 너무나 쉽게 데이터 분석을 정말 초고수처럼 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엑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뭐 다 그렇잖아요. 네네. 다 마찬가지로 다 분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먼저 PDF 파일로 돼 있으면 네네, PDF 그거를 파일. 아까 뭐라 그랬죠? 올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미지 분석. 이미지를 문자로 바꿔줘. 그리고 그거를 대신 엑셀에다가는 자기가 넣어야죠. 데이터를 긁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업로드 시키시면 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거의 끝판왕이죠. 아, 그러면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게 어떤 트렌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각도에서 이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트렌드 분석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트렌드 분석도 해주고요. 구글 트렌드 분석은 이렇게 하면 지금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고 뭐 쭉 나오잖아요. 키워드들에 대해서 네네네. 분석하는. 저는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아, 그거보다는요. 정말 정밀한 데이터까지 내가 스스로 그냥 말 한마디로 뽑아낼 수 있게. 다 뽑아낼 수 있다. 예. 그게 더 큰 장점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챗GPT라든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무지한 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아마 다양하게 실생활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본과 한국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간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4개 국가 중에서 챗GPT를 제일 적게 쓰는 국가는 어디일까? 한번 제가 네. 사회자님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미국,
2번 일본, 3번 한국, 4번 필리핀. 그 이성은 분명히 함정이 있다. 한국을 찍어라 하는데 이 감성으로는 필리핀이네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한 네. 40% 씁니다. 아. 그 다음에 2위가 인도, 3위가 일본,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필리핀. 한국은 수치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죠? 야, 어떻게 필리핀한테도 져요? 네네. 필리핀이 우위를 많이 쓰고요. 한국은 그 대신 퍼센티지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너무 적겠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IT 강국이에요. 네. 그래서 1996년 1월 1일이 구글이 처음 서비스한 날이거든요. 그때 네. 이후로 한국은 완전히 검색 왕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검색은 너무 잘해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너무 불편한 게 잘한다.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이잖아요. 그렇죠. 누르면 나와. 다른 나라 가면 누르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 한참 우리는 걸리죠. 엄청 이걸 잘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의 왕국인데 생성형 AI 왕국으로 못 간 거예요. 반면에 이제 미국과 일본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한국이 훨씬 디지털로 앞서 있다는 걸 알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우리 그때 코로나19 그 확진자 통계만 해도 우리는 뭐 아침이면 9시면 딱 나오는데 저쪽은 12시가 돼도 뭐 손으로 수기하고 있고 팩스로 받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일본이 2021년에 디지털 청을 만들었어요. 한국을 따라잡자. 네. 그런데 2022년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작년에 완전히 일로 다 뛰어든 거예요. 네. 그 뛰어든 것이 정부예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샘 엘트만이라는 오픈 AI의 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일본 전체가 움직이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첫 번째 해외 지사가 일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본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일본이 가장 앞서서 쓰고 있습니다. 야, 그동안 진짜 디지털 문맹 국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 정보화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는 뭐 등본 하나 하나 띄려면 고향에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렇게 네네네. 우습게 봤던 네네. 일본인데 네. 챗GPT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네네.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시 공무원 5만 명이 쓰고 있고요. 네. 농림수산부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기관과 지자체 한 60개 이상이 현재 쓰고 있고요. 일본 기업만 해도 2023년에 이미 전체 기업의 30%가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하긴 샘 앨트먼이 아니죠.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제부터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이 시설, 네네네. 이거를 확충하는 그 수요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다는 네네네. 게 바로 말씀하신 이런 근거, 국가 차원에서 그걸 뭔가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네, 활용할 수밖에 없는. 네.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계속 뜨고 있는 것도 아시지만 AI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이 챗GPT가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를 하잖아요. 하루에 크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한 달에 17억 명이 들어와서 쓰거든요. 그럼 엄청난 자원을 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최소 나가는 돈이 이 크라우드 서비스 컴퓨팅 파워 지불하는 돈이 최소 낮을 때가 1억, 제일 높을 때가 10억 원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주가도 또 이런 생성형 AI 때문에 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단에서도 지금 막 활용하고 있다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좀 보죠. 일단 벤츠에서도 자동차에 챗GPT를 탑재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네. 이제 작년 6월 달에 벤츠가 전격적으로 자동차에 챗GPT를 넣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미국에서 이제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전부 차 안에서 이거를 놓고 대화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경영자는 임원들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를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쓰다 보니까 벤츠가 보니까 이거 차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를 필수 그냥 옵션으로 넣어주면 차를 많이 사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0만 대 미국에 한해서입니다. 미국에 있는 80만 대 차량에다가 전격적으로
무상으로 깔아줬어요.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금년 2024년 1월 달에 CES가 열리잖아요. CES에서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폭스바겐이 앞으로 나오는 차에다가는 챗GPT를 깔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량에다 넣게 되면 도움이 아무래도 되죠. 마케팅에 도움이 되죠. 저만 해도 차에서 이걸 쓰거든요. 아까 이어폰 쓰잖아요. 네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차에서 단추만 딱 누르면 온갖 얘기를 나랑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정보도 주고 또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도 또 나 고민도 상담해주고 또 일 처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PC를 켜면 그 내용이 다 문자로 바꿔져 있고 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예. 뭐 진짜 길 찾기도 그냥 이걸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길 찾기는 기존 내비가 잘하죠. 사실 그렇습니까? 얘가 잘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다중 질문과 정말 나의 고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상담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챗GPT를 도입하고 뭐 효율이 엄청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또 문제는 직원들을 또 대량 해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네네,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를 뺏어가는 걸까? 네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의 그 IT 과학기술 기업에서 해고된 인원이 20만 명이에요. 많네요. 예. 그리고 2024년 들어서도 빅테크들이 계속 해고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글뿐만 아니고 뭐 페이스북을 만드는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다 공히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내막을 보면 그 뒤에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알파고 있잖아요. 네. 알파고가 바둑계에서 은퇴했잖아요. 네. 은퇴한 다음에 여러 동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파 코드라고 있습니다. 알파 코드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짜주는 친구예요. 이 알파 코드가 세계 개발자 선수권 대회로 불리우는 대회들마다 참여해서 상위 50% 안에 들어요. 네. 이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요번에 파리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네. 파리올림픽에서 탁구에서 4강 내에 들었다. 이 정도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력이죠. 네. 챗GPT도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어느 언어만? 파이썬이라는 AI 언어에 대해서는 만들어져요. 초고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챗GPT가 만들어진 때부터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런 것들을 짜고 싶어. 예를 들어 제가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나는 이런 쇼핑몰들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이런 기능이 필요해. 이거를 프로그래밍 해줘. 그럼 해줍니다. 또는 나는 내가 짠 프로그램이 이건데 나는 이런 용도로 짰어. 이거 뭐 잘못됐을까? 그러면 얘가 검토를 해서 어디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개발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네,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빨라졌냐? 2023년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IT 기업에서 55% 개발 시간이 줄었습니다. 네. 이 소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력이 55%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야, 이것도 직업의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위험이 긴장이 되네요. 되죠. 네. 그런데 이게 미국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AI에 관련된 개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요. 네. 이건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그런데 개발 생산성이 2배가 높아졌다는 거는 그런 AI의 개발 욕구를 가진 기업이나 여러 가지 용도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인력은 곧바로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사회적으로는 개발속 전체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개발자들이요 3D 업종입니다. 그렇죠. 밤새고 노가다 한다. 노가다 한다 그러잖아요. 작업 환경도 안 좋고. 근데 시간이 짧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업무는 다 해주겠네. 다 해주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어떻게 보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이제 좋아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만 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걸 이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해직에 대한. 네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다면 물론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또 트렌드가 또 신기술이 적용되는 사회가 오면 또 새로 부각되는 직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챗GPT 생성형 AI로 인해서 뜨는 일자리, 그다음에 사라지는 일자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요즘 이제 또 강연 의뢰를 많이 받는 데가 학부모들 강연을 많이 가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고민이 우리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일자리가 이 생성형 AI 때문에 없어지는 게 있지 않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위협받는 일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일자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출몰하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위협받는 일자리는 이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콜센터예요. 콜센터의 직종은 사라집니다.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콜센터가 우리나라에 나온 게 1994년이에요. 네. LG전자가 콜센터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거 등장하고 우리가 30년 써봤는데 불편한 게 많죠. 전화하면 띠띠거리고, 그 다음에 아니 6시만 넘으면 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대거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AICC, AI 콘택트 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네. 콜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일로 올해부터 한 10년간은요, 완전히 콜센터는 다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에 관련된 직종은 거의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반면에 위협은 받지만 더 풍요롭게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역 일종이죠. 번역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갖고 오면 번역을 앉아갖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번역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초벌구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나오면 그것만 뉘앙스 이런 고급 언어로 쫙 분석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풍요로운 삶이 되냐? 지금 아시겠지만 OTT가 등장하면서 많아지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 K-드라마가 한두 개입니까? 그거를 다 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줄이는 게 아니고 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다 풍요롭게 일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일자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예. 자, 그 말씀하신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직업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네. 사실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프롬프트라는 거는 입력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달라요, 역할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고소득이냐? 이 브룸버그가 이제 최근에 밝힌 보도에 의하면요, 이 숙련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연봉이 얼마냐면 최소가 3억 원이에요, 미국에서. 아, 그래요? 최대가 뭐 6억에서 10억까지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지?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815 머니톡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네. 그럼 이 사람을 뭘 시켜야 되겠냐 하면, 야, 우리는 어떤 생성 AI를 쓰면 좋은 거야? 우리는 어떤 AI를 쓰면 좋은 거야? 또는 어떤 앱을 쓰면 좋아? 야, 그 다음에 우리 그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답변 받은 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전반적인 회사 내 도입부터 촉진부터 보안 이런 것까지 담당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IT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AI,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직의 인더스트리 날리지, 산업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는, 그리고 소통도 잘하고 협업도 잘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분들을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고소득일 거고 앞으로는 자격증 제도가 나올 거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 이미 자격증을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자녀를 두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머니톡에서 나도 이거 따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책의 내용에 제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런 프롬프팅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한 12만 명이 공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데 가서 공부하면 이미 입증된 거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자격증이 탁 온다. 그러면 자격증을 탁 따면 고소득이 되겠죠. 네. 야, 진짜 앞으로 미래, 그 자녀의 직업, 여러 가지 우리 뭐 워낙 많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쪽에서 아이의 미래를 네. 펼칠 수 있게끔 알아보고 준비해 주는 것도 도움이 좋죠. 크게 되겠네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네. 직업이라는 건 사실 풍선과 같아요.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우리 번외로 좀 질문을 네네. 드리면 사실 그 요새 그 딥페이크니 뭐니 해서 AI를 또 활용해 가지고 범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그 텔레마케팅 이제 필요 없다 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여기 검찰청입니다 막 이러면서 네, 전화도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보이스피싱. 네네. 야, 이것도 정말 교묘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또 진흥화되지 않을까? 인력도 줄이면서. 아주 그냥 핵심을 딱 찌르셨는데요. 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이 배운다 그랬잖아요. 지금 해커들이 이걸 가지고 해킹 방법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해커들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창과 방패인데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도 날카로워져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딥페이크 문제도 하셨지만 해커들이 이걸 가지고 앱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플레이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 가시면 이제 이 챗GPT 하게 되면 여러 앱들이 나와요. 네. 거기서 아무거나 보니까 이거는 22불인데 저거는 10불이네. 10불짜리 쓰자 하고 딱 갖다 쓰면 그 안에 해커들이 심어놓은 것도 바이러스.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정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방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미국이나 또는 EU에서 또 유엔에서도 이거를 이제 공식 기구화를 해서 전 세계적인 법제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우리가 5만 원권을 딱 보면 거기에 위조 지폐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홀로그램 같은 게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갑자기 포르노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포르노 배우처럼 제가 또는 뭐 성추행하는 장면을 만들어서 유포하면 갑자기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러면 이미지에도 뭔가 우리가 그 홀로그램처럼 워터마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블록체인 기법을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딱 뜨면 오른쪽 마우스를 딱 대보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이미지를 쓰라고 한 이경상 교수의 서명이 있냐? 네.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는 분명한 출처의 서명이 있냐? 그 두 개가 없으면 다 가짜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걸 네.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 1년, 2년 전서부터 크게 사회적으로 부각됐던 그 NFT라든가 뭐 이런 방면 이런 쪽이 확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블록체인을 통한 그러한 방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NFT가 확장됩니다. NFT가 NFT로 이미 입증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기술을 여기다도 가지고자 하는 운동이 된 거죠. 그러면 입증된 거고 사람들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전 사회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딥페이크로부터 우리가 일부 해방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상당히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챗GPT 하여튼 필리핀보다도 적게 사용하는 이 글쎄 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그 챗GPT 문맹 상황에서 우리가 좀 빨리 벗어나서 빠르게 이 챗GPT를 개인 비서처럼 활용하는 능력자들이 되는 그런
그 사회가 한국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또 우리가 뭔가 효율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까지 챗GPT는 내비서 책의 저자이신 이경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